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치 지도를 이용해서 생성한 지형 위에 실제 사진으로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미리 작업한 게 보이죠. 자, 이 지형은 제가 예제로 자주 사용하던 곳인데 한산도에 있는 하포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작업을 다 했죠. 매핑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자, 지형 매핑을 위한 소스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성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사진이죠. 자, 항공사진은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이 있고 또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도 있겠죠. 자, 각각의 소스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일단 화질 자체가 항공사진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물론 화질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항공사진 대비 한 70%까지는 화질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질이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일단 국가맵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까지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화질은 일단 제일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미리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해서 바로 작업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스를 구한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항공사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인터넷 검색창을 띄웠죠. 검색창에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많이 보셨죠? 제가 연속 수치지도 받을 때도 여기서 받았죠.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항공사진 지도 받기라고 있죠.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하십시오.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했습니다. 항공사진 지도 받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출력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경기도청이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작업해야 될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지도를 직접 이동하셔도 되고 찾기가 어려우면 검색을 통해서 바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작업할 곳이 한산도니까 한산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클릭. 자, 한산도가 출력이 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할 영역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작업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편지도 검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 사각형.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메뉴가 나오죠. 수치지도도 있고 항공사진이 있는데 우리는 항공사진이 필요하죠. 항공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연도별로 촬영된 사진 장소가 표시가 되죠. 가급적이면은 가장 최근 걸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23년을 클릭을 하죠. 자,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작업 영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도 찍어 보죠. 자, 얘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세 번째 사진은 그 영역을 다 커버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사진 한 장으로 작업 영역이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 한 장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작업 영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걸쳐 있다면은 이 한 장으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사진을 찍어서, 자, 이건 네 번째 사진이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두 개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파노라마 사진 만드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합치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속 작업이 적은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 장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자, 우리가 항공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화면에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나오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를 보면은 이 비행기가 촬영한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지역이 비행기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게 가장 왜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진들은 우리가 작업할 지역이 일단은 가장자리 쪽에 있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실제 지역에 매핑할 때 위치를 맞춰보면은 왜곡 현상 때문에 잘 안 맞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선택을 취소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작업 영역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속도가 늦어 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이게 빨리 안 없어지네요. 자, 없어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업할 곳이 이 지역이니까 사진 크기가 아까 이 정도 됐죠. 그럼 얘 정도면은 거의 가운데 들어오겠죠, 그죠? 자, 얘 정도면은 조금 아래쪽에 있지만은 아까보다는 훨씬 가운데 들어왔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을 언제 촬영했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5년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통 위성사진 특성상, 항공사진 특성상 촬영하는 지역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역이 아니라면은 뭐 한 10년 안에는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최근 사진이 필요하다면은 아까처럼 약간 왜곡이 있더라도 가장 최근 사진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혹시 또 다른 사진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이라도 왜곡이 적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까운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얘도 끄고 좀 밑에 거 선택해 볼까요? 자, 얘는 2021년이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비교적 최근이죠. 자, 그러면은 얘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죠. 자, 화면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를 입력하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이유를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일단 사용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세 용도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합니다에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신청이 완료되었다 뜨죠. 신청 내역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문자 오는 소리 들으셨죠? 자, 이 소리는 제가 신청한 지도가 일단 접수가 됐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문자가 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문자가 옵니다. 자, 그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화를 중지를 하고 다 됐다고 문자가 오면은 그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업이 다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항공사진 지도받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로그인 안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옆에 마이 페이지 메뉴가 생성이 되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항공사진 부분을 보시면은 자료 준비 중에 1개가 있고 다운로드가 2개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준비 중은 제가 다른 사진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뜰 거고요. 자, 다운로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운로드로 바뀌었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항공사진이 있고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메타데이터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공사진 선택하시고 선택 다운로드 클릭을 합니다. 자, 저는 이 화면이 바로 떴는데 아마 처음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이 화면이 안 뜹니다. 대신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 부분 클릭해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가 되고 다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전송 시작 클릭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은 필요가 없겠죠.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이는 게 6%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해상도는 14,000에 25,000. 일단 100%를 안 보죠. 클릭을 해서. 자, 지금 100%로 바뀌었죠. 상당히 고해상도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범위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형식은 PNG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서 실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따로 저장했던 png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 메뉴에서 임포터, 자, png 파일이죠. 선택을 하면은 자,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적당하게 좀 크게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좀 위로 들어 올려야 되겠죠. 자, 이제 사진의 크기를 지형과 똑같은 크기로 맞춰야 되겠죠. 자, 사진을 보면은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방파제도 있죠. 자, 이런 걸 기준으로 실제 지형에서 크기를 똑같이 맞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지형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지형 위에 도로도 불러와야 되고 건물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먼저 도로부터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방파제가 있으니까 해안선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제 탑으로 보면서 실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엑스레이를 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니까 대충 봐도 위치가 안 맞죠. 일단 위치는 무브 툴로 옮겨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해안선이니까 해안선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죠.
자, 해안선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크기가 안 맞죠. 그리고 자, 방파제 기준으로 맞추면은 자, 역시 방파제 크기도 안 맞고요. 또 이렇게 맞추니까 도로 위치도 안 맞고 해안선 위치도 안 맞죠. 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져온 사진의 크기가 지형보다 좀 작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가장 간단하게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스케일 툴을 이용하면 되죠. 자, 스케일 툴을 실행해서 지금 사진이 크게 작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운 다음에 또 무브 툴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좀 작죠. 그러면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비슷하게 맞아지죠. 자, 하지만 이쪽 기준으로 맞추니까 또 끝이 안 맞죠. 그러면 또 스케일로 또 키워야 되고, 자, 해안선도 비슷하게 맞아졌지만은 이쪽은 튀어나오고 이쪽은 들어가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스케일 툴보다는 줄자 툴을 이용하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줄자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온 건물이나 구조물 중에 크기가 크면서 길이를 명확하게 잴 수 있는 구조물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물의 길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사진에서 똑같은 구조물을 찾아서 역시 길이를 측정을 하죠. 자, 그리고 그 길이대로 크기를 조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말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제가 그렸죠. 자, 줄자 툴의 일반적인 용도는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가이드선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용도죠. 예를 들어서 줄자 툴 선택하고, 자, 이 부분 길이를 측정하면 39.99mm가 나오죠.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도죠. 자, 그런데 줄자 툴에는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길이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이대로 대상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길이가 150mm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39mm였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내가 변경하고 싶은데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50mm가 되도록 그렇게 맞춰서 이 전체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말은 아까 우리가 항공사진에서 특정 구조물의 길이를 측정해서 변경을 하면은 전체 항공사진의 크기도 같이 바뀌게 하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자, 다시 줄자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가이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가이드 선이 없어졌죠. 이럴 때 줄자 툴을 사용하면은 가이드는 만들지 않고 길이만 측정을 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한번 찍고 아래쪽에 V12 창에 내가 변경하고 싶은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아까 50mm라 그랬죠. 그래서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사이즈를 바꾸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yes를 하면 되는데 해볼까요? 자, 바뀐 것 같죠? 일단 이 부분은 길이가 50mm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전체 크기도 아까 150이었는데 전체 크기도 커졌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자, 이 부분은 처음에 200mm였죠. 얘 크기는 250mm로 늘어났죠. 자, 이 말은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크기가 바뀐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항공사진의 크기는 당연히 바뀌겠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지형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크기를 변경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업을 하나 더 실행을 합니다. 즉, 두 개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치수를 바꾸고 싶은 거를 새로 실행한 스케치업으로 복사를 해와서 거기에서 치수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치수 변경이 되면은 걔를 다시 복사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 작업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스케치업을 하나 더 실행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루비가 있습니다. 그 루비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툴바를 하나 꺼내놨죠. 자, 얘는 이름이 루비 스케치 스케일이라는 루비입니다. 얘는 기능이 참 괜찮은데 일단 첫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입니다. 스케일 변경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직접 보여드리죠. 자, 클릭을 하면은 인터넷 화면이 하나 열릴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져와 보죠. 자, 요런 창이 하나 열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자, 우리 그 3D 웨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아까 거기서 가져온 컴포넌트를 익스플로드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루비는 우리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 루비를 사용을 해보죠. 39.99로 되어 있죠. 자, 대상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클릭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50이었죠.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얘만 바뀐 거죠. 지금 얘만 바뀌었죠. 얘는 그대로 있죠. 제가 보면은 얘는 그대로 200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5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체 크기도 달라졌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시 원래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측정하기 쉽게 위치를 좀 옮기죠. 자, 항공사진에서 길이 측정을 위한 구조물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일단 크기가 크면서 끝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사진에서는 제일 큰 게 방파제 부분이 제일 크죠. 자, 그런데 방파제는 일단 끝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파제는 그래도 상당히 명확하죠, 경계가. 자, 이 부분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줄자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는 지금 지형 부분이니까 스냅이 잡히겠죠. 자, 여기 꺾어지는 부분까지 측정을 하겠습니다. 144,484.82. 일단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14만만큼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자, 이 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훨씬 좁게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하나를 더 측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서 도로까지 수직으로 5347.79. 자,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메모를 좀 하고, 자, 도로에서 수직으로 5347이었죠. 5347.79. 자, 얘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무브 툴로 살짝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 라인까지 그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입력합니다. 140484 바뀌었죠. 자,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야죠. 자, 이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브 툴 선택하시고, 자, 방파제 끝부분 맞고요. 그리고 도로도 거의 맞죠. 이 부분이 약간 왜곡 때문에 조금 비틀어져 있는데 거의 맞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도 거의 잘 맞죠. 자, 이쪽 도로는 역시 왜곡 때문에 조금 틀어져 있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맞춰보죠.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옮길 때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역시 JHS 파워바이에 있는, 자, 여기 보면 무브 툴이 있죠. 얘는 키보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정교하게 한번 움직여보죠. 자, 지금 거리가 100mm로 되어 있는데 100mm면 거의 표시도 안 나겠죠. 한 1000mm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씩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일치하죠. 여기에 약간 꺾어지는 부분 왜곡이 있고 이쪽은 거의 정확하게 맞고요. 자, 여기도 잘 맞습니다. 연결도로도 잘 맞고, 자, 역시 끝으로 갈수록 좀 왜곡이 되죠. 자, 이 정도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크기 조정 작업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작업하시려면은 조절 작업을 2번, 3번 하시든지 아니면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치수를 통해서 크기 조절을 근사치에 가깝게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미세하게 줄이거나 확대할 수도 있겠죠. 자, 크기를 미세하게 줄이고 싶다면은 스케일 작업하실 때 0.99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확대하고 싶으면은 반대로 1.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스케일 툴로 작업을 한다면은 얼마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은 또 얼마를 확대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실제로 매핑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상태니까 엑스레이를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브 툴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얘가 내려와 있죠. 다시 올리겠습니다. 얘는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그룹이죠. 우리가 스포이드를 찍으면은 그룹을 풀어야 되겠죠. 자, 그룹에 얘가 매핑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룹이죠. 얘가 지금 공면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위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공면일 때는 매핑이 깨집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매핑이 다 깨지죠. 그래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매핑을 해야 됩니다. 자, 상당히 고해상도로 매핑이 잘 됐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화질이 이렇게 안 좋던데 왜 안 좋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원래 원본 항공사진은 굉장히 화질이 좋죠. 화질이 좋은데 걔를 스케치업으로 불러오니까 화질이 안 좋아지더라.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일단 환경 설정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래픽이라고 있죠. 그래픽에 보시면은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유저 맥시멈 텍스처 사이즈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은 한번 볼까요? 껐습니다. 자, 이렇게 화질이 떨어집니다. 자, 확실히 표시가 나죠. 이렇게 화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래픽 부분에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치 지도의 도로를 가져와서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공사진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 조절을 했죠. 자, 그 과정에서 도로의 선이 정확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로선을 가지고 와서 베지어 스플라인으로 곡선 작업을 다시 했죠. 그 과정에서 맞도록 끝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항공사진을 매핑을 하게 되면은 도로도 평탄화된 상태로 매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항공사진 매핑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